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이론 강의 심리검사 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지능검사에 해당했던 웩슬러 지능검사 큰 산을 하나 넘어왔는데, 이제 이번 강의에서 강의할 내용은 성격검사의 큰 아주 중요한 심리검사인 MMPI를 하겠습니다. 이 심리검사의 이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에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전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운전을 막상 하기가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막상 또 운전을 시작하고 나면 굉장히 또 익숙해지겠죠. 그렇지만 이 심리검사를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또 시험을 보려면 그 이론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심리검사 활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 검사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 강의를 통해서 그 개념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심리검사의 가장 큰 산맥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우리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능검사에 있던 웩슬러 지능검사, 그리고 이제 성격검사의 MMPI, 그리고 이제 투사검사에 있는 로샤 검사가 있는데, 문제 출제 비중으로 보면 로샤 검사는 좀 다소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웩슬러 지능검사와 MMPI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산 하나를 넘어왔고 이제 이 MMPI라는 다시 남아있는 양대 산맥의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MMPI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성인 검사 같은 경우에,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상담인 경우에 실제로 지능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직업 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능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MMPI 같은 성격검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꼭 뭐 임상가가 아니더라도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MMPI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MMPI는 오히려 웩슬러 지능검사보다는 더 익숙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MMPI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에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개발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판 MMPI 개정판이고 1989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밑에 특징을 보시면 검사 문항의 향상, 동형 T점수의 사용, 타당도 척도의 추가, 재구성 임상 척도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내용 척도 개발, 새로운 보충 척도의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MMPI 원판에서 이제 MMPI 2로 바뀌었는데, 실제적으로 척도들이 조금씩 추가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상 척도와 더불어서 이제 재구성 임상 척도라든지 내용 척도나 보충 척도가 추가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틀 자체가 바뀌진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재구성 임상 척도가 개발된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기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학습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MMPI2의 재구성 임상척도 개발이라는 것은 임상척도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임상척도가 너무 변별력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울 척도, 2번 임상 척도인 우울 척도에 해당하는 것이 뭐 다른 척도에도 다 같이 막 공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변별력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그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통되는 요인들을 RCD, 의기소침 척도로 빼내 가지고 재구성 척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또 재구성 임상 척도가 공통 요인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빠진 내용들은 그만큼 문항수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또 이런 타당도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에서는 1차적으로는 임상 척도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재구성 임상 척도를 보충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면적 인성검사 MMPI에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소검사를 열심히 배웠던 것처럼 이 MMPI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척도들, 이 척도들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척도들을 모르고서는 역시 이 MMPI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척도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들을 다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임상 척도가 뭐 10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당도 척도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냐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 다면적 임성검사라는 것이 종합적인 성격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리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기준점들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임상 척도를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의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다양한 정신병리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다면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면의 종합적인 성격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각의 그 임상 척도들은 어떤 우리가 이제 DSM 체계라든지 이런 데 이상심리, 정신병리에 나오는 그런 진단 기준과 일맥상통하게, 맥락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타당도 척도 이렇게 참고 나와 있고요. MMPI-2에 추가된 타당도 척도 5가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타당도 척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서 이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MPI의 MMPI-2 버전, MMPI-2의 타당도 척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당도 척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검사 결과가 내담자를 대표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담자가 이 검사를 성실한 태도로 임했는가, 그리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반응했는가, 그리고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임하진 않았는가 하는 내담자의 태도들에 대해서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1번으로 다 찍었다던가, 또는 불성실하게 자기가 솔직하지 못한 대답, 거짓말이나 솔직하지 못한 대답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영향성을 평가하고, 그런 영향성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이 검사 내용을 타당하게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MPI의 이런 타당도 척도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솔직하게 이 검사에 임했는지조차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타당도 척도에 우리가 3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 가지가 이제 성실성의 문제, 그 다음에 비전형성 문제, 그리고 방어성 문제를, 방어성의 이 3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타당도를 이 3가지 측면으로 바라본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실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그쪽에 이제 교재에 타당도 척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강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성 문제에 들어와 있는 척도는 첫 번째가 물음표, 물음표, 무응답 척도 또는 퀘스천 척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답을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사를 yes, no, yes, no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는데 그렇다 아니다 체크를 하는데 아예 빼먹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하다가 4번은 띄워놓고 5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것, 이거 퀘스천 하는 거죠. 과연 왜 안 적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 무응답 척도가 있고 그 다음은 불인이라고 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이 불인 척도는 무선 반응입니다. 무선 반응은 우리가 랜덤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무거나 막 찍는 거죠. 막 찍는 겁니다.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막 이렇게 그 답안지에다가 전체적으로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아무 반응도 아닌 것처럼 막 찍는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보면 아무거나 막 찍는 그런 그 답안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내담자의 반응을 우리가 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트린이 있는데 이 트린은 고정 반응입니다. 고정 반응이라는 것은 1번으로 이렇게 쫙 찍거나 2번으로 쫙 찍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타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음표 척도는 뭐 한 30개 정도 빠지면 사실은 무효로 보죠. 근데 이렇게 해서까지 30개까지 이렇게 빼뜨리고 그냥 실수로 이렇게 하지는 않죠. 대부분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면 정말로 이렇게 뭐 검사하다가 문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안 해버린다던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막 아무거나 막 찍는 거, 뭐 문제도 보지 않고 막 찍는 것처럼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한 뭐 40분에서 한 60분 정도 또는 뭐 길게는 막 한 90분 정도까지 이렇게 시간을 들이게 되는데 뭐 꼭 일정하지는 않지만은 막 15분 뭐 10분 만에 다 이렇게 풀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문제 안 보고 그냥 계속 찍은 거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이게 무효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형성이 있는데 비전형성이라는 카테고리에는 어떤 척도가 있냐면 F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FB 척도가 있죠. FB 척도는 후반부 백이라고 해가지고 비전형성 후반부 척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FP 척도가 있는데요. 이 FP 척도는 비전형성 정신병리 척도입니다. 그래서 정신병리 척도가 뜨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정신증이 있는 환자조차도 대답하지 않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형성 이 F척도는 보통 우리가 주관적인 고통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관적 고통을 의미한다. 나 힘들어 보통은 대답하지 않는 내용이겠죠.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척도가 이제 높고 다른 임상척도들이 이렇게 높을 때 특히 이제 뭐 정신증 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을 때는 우리가 심각한 정신병리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FB 척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560문항이 넘는 굉장히 문항인 수가 많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집중을 하다가 후반부에는 집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반대로 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후반부 척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FP 척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증 환자조차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 FP 척도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이 내담자가 오히려 보통은 안 그렇지만 오히려 정신증처럼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겠죠. 뭐 실제로 이제 군대를 갈 때 징병검사 같은 걸 할 때 이런 척도들이 많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좀 면제받기 위해서 그런 척도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어성 척도인데요.
방어성 척도에는 L 척도, 그 다음에 K 척도, 그 다음에 S 척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 척도는 라이 척도라고 해서 거짓말, 거짓말 척도라고 하는데요.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K는 교정 척도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세련된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련된 방어다. 무슨 얘기냐면 L 척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정말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K 척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교묘하고 세련되게 자기의 내용들을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것,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력이 높을수록 이 K 척도가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이 S 척도는 과장된 자기 제시해서 과장된 자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거죠. 나는 문제가 없고 잘 보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S 척도는 보통 뭐 직무 능력 검사라든지 뭐 면접 시험이라든지 이럴 때 이 S 척도가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적 척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들이 기호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호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 기호들의 한국말 이름, 무응답 척도, 무선 반응 비일관성, 고정 반응 비일관성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 F는 비전형성 후반부, 비전형성 정신병리, 그 다음에 L 부인 척도, K 교정 척도, S 과장된 자기 제시 척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성실성이라든지 비전형성, 그 다음에 방어성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 프로파일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프로파일 자체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이 MMPI에서 특징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MMPI2에 추가된 타당도 척도가 5가지가 있는데 MMPI 원판에서는 없었는데 추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브린, 트린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고정 반응, 그 다음에 그 후반부, 그 다음에 비전형성 정신병리 척도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S 척도, 과장된 자기제시. 그래서 요 5개가 MMPI2에서 추가됐다. 원래는 요 4개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타당도 척도에 대해서 더 많이 보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물론 뒤에 이제 해석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이 타당도 척도의 어떤 그 형태를 분석하기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내담자의 태도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타당도 척도들은 내담자의 어떤 그 반응에 대한 그 검사를 대응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언어적인 그 태도,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실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절부절한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빨리 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늦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과 같이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 척도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question, 무응답 척도, cannot sa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annot say 척도, question 척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빠뜨린 문항 아니면 둘 다 체크한 문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합산이 30개 이상이면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에 불인 척도, 무선 반응 비일관성 척도 이것들은 그 T점수가 80점 이상이면 80점 이상이면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트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것도 역시 80점 이상이면 무효다. 그래서 요거는 T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무효고 이게 30개 이상 빠뜨린 게 30개 이상이면 무효다. 이렇게 그 유의미한 점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 4번에
F척도는 그 1번에 검사 전반부에 비전형 반응 탐지가 370번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F100 척도를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정도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F척도의 상승 요인은 불인, 트린, 정신병리, 부정 왜곡에 민감한 척도다. 그래서 이 F척도가 높으면 임상척도에 다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상척도를 상승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5번 T점수가 80 이상이면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F척도도 역시 T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FB척도, 후반부 척도인데요. 검사 후반부에 비전형 반응 탐지다 281번 문항 이후에 분포하고 이 구성 방법은 F척도하고 같다. 그래서 이런 F척도하고 같은 내용인데 후반부에 존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90점 이상이면 무효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6번의 FP척도는 부정 왜곡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정신증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T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무효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7번 L척도, 라이척도입니다. 이거 방어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인데요. T점수가 80 이상이면 무효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고정 반응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트린 척도하고 같이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faking good, 긍정 왜곡,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척도들을 나타내는 그런 반응들을 체크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K척도를 먼저 보고 이 L척도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척도는 교정이라는 척도인데 영어를 보면 defensiveness, 방어 이렇게 되어 있죠. 방어 척도다. 이 L척도는 거짓말 척도고 K는 방어 척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상 프로파일을 보이는 정신과 환자의 반응과 정상인의 프로파일 반응을 비교하여 변별력 있는 30개의 문항으로 구성했고 세련된 방어를 의미한다. 그래서 T점수가 75점 이상이면 faking good,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고 T점수가 40점 미만이면 faking bad, 아니다, 나쁘다라고 보이고 싶은 그런 왜곡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점수 75점 이상, T점수 40점 미만 이것이 유의미한 점수일 수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서 L척도가 높은 점수이다라는 거예요. L척도가 높은 것, L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관습적이고 사회적으로 수능적이고 독창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련된 방어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척도가 반대로 낮은 점수인 것은 솔직하게 대답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L척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K척도보다 L척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다. 그리고 관습적이고 수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K교정 척도가 있는데요. 이 K척도가 올라가면 이 K교정 척도에 따라서 그 K교정을 하는데 K교정에 쓰이는 임상척도는 그 3번에 나와 있듯이 1번 척도, 그 다음에 4번 척도, 7번 척도, 8번 척도, 9번 척도 이 5개의 임상척도에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MMPI 2 검사 프로파일에 보면 이 교정 점수가 아예 정리가 돼 가지고 교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원점수하고 교정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교정이 얼마다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 K 척도가 교정하는 임상 척도가 5개고 그게 1, 4, 7, 8, 9다. 요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교정 척도가 나중에 교정하는 임상 척도는 1, 4, 7, 8, 9번 척도, 이 5개 척도를 교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MMPI-2에서 타당도 척도, 그래서 그 무선 반응 점수가, 무반응, 퀘스천 점수가 100점 이상일 때는 채점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방어 척도 중에 L 척도가 높으면 사소한 결점이나 약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비전형 척도 중에서 F 점수는 비전형적인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생각 그리고 이상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서 높은 경향이 있다. 4번 방어성 척도 중에 K 점수가 낮으면 방어적 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솔직하고 자기 비판적임을 나타낸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타당도 척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기에 열거하고 고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S 척도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이 S 척도는 그 T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긍정 왜곡이다. 페이킹 굿이다. 내가 너무 좋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면접 검사에서 이런 S 점수가 높게 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과장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겠죠. 자기의 어떤 솔직한 내용들을 보고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그 타당도 척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심화학습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퀘스천 척도, 무응답 척도의 점수 상승 가능한 이유, 요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좀 보시면 왜 퀘스천이 많아지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개를 다 쓰거나 1번, 2번이 있는데 1번, 2번을 다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체크를 안 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게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문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심각한 정신병리를 가질 수도 있겠다. 세 번째는 저항하는 것이죠. 비협조적인 태도, 저항 또는 심리검사에 대한 적대감, 의뢰된 데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강박적인 태도, 강박이 있을 때 사실 이걸 골라야 되나 이걸 골라야 되나를 잘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퀘스천 척도가 올라가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MMPI를 많이 해보면 대체적으로 빼먹는 경우는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거나 한두 문제 정도를 이렇게 체크한 줄 알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두 문제 빠지는 것들은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적용되지 않겠다. 뭐 L척도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K척도, F, 그 다음에 FB, FP, 그 다음에 불인, 트린 그래서 요 내용들 다 뭐 점수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유의점들, 그 유의미한 점수, 절단점이라고 하는데 그 절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절단점을 중심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당도 척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후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임상 척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